강원도의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제7보 병사단. 위수구역의 늦가을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며 맹렬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부대에 정문 앞은 인적조차 드물어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거대한 철제문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거부한다는 듯이 굳게 닫혀 있었다. 높게 솟은 초소 위에서는 무장한 경계병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부대 깃발만이 거센 바람에 펄럭이며 이곳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군사지역임을 알리고 있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비포장도로 위에는 오가는 차량도 거의 없었기에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차가운 눈을 뿌릴 듯이 잔뜩 찌푸리고 있었으며, 들이마시는 숨결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삭막하고 위압적인 풍경 속에 작고 왜소한 노파 한 명이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옥분이었으며,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유행이 지난 지 오래된 낡은 점퍼와 무릎이 늘어난 개량 한복 바지였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버린 털신이었다. 찬바람에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온 탓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위병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봉지 안에는 손자에게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떡과 반찬들이 담겨 있었으나, 차가운 날씨 탓에 온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군대에 간 유일한 혈육인 손자 김민우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위병소 앞을 지키고 있던 2명의 위병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노파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긴 근무 시간에 지쳐 있었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잡담을 나누던 중이었기에 불청객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다. 사수 역할을 맡은 상병은 귀찮다는 듯이 소총을 고쳐 매며 삐딱한 자세로 섰고, 부사수 일병은 노파의 행색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무색하게 그들의 태도에는 군인으로서의 절도나 민간인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이 늙고 초라한 노파는 단지 평화로운 근무 시간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으며, 빨리 쫓아내야 할 잡상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노파가 가까이 다가오자 손을 휘저으며 마치 짐승을 쫓아내듯 거친 몸짓을 보였다. 이옥분 할머니는 위병들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고쳐주며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김민우 일병의 할머니라고 소개하며 손자의 얼굴을 잠시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며칠 전부터 손자와의 연락이 끊겼고 불길한 꿈을 꾼 뒤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고여 있었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은 누구라도 마음을 움직일 법했지만 눈앞의 병사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위병들은 규정상 면회 신청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위병조장 박중사가 짜증 섞인 얼굴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군복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껌을 씹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권위적인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박중사는 이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괴롭히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민간인에 대해서도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옥분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고 입게는 비릿한 조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노파가 들고 있는 낡은 비닐봉지를 발끝으로 툭 치며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박중사는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으며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듯한 비열한 심리를 감추지 않았다. 박중사는 거만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는 할머니에게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헌병대를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면회 절차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가 군부대 앞을 서성거리는 것이 꼴사납다고 큰 소리로 비난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주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몇몇 간부 차량들도 잠시 속도를 줄여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박중사는 자신이 마치 이 구역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고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는 그의 높은 콧대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그는 김민우 일병이 훈련 중에 실수를 저질러 영창에 갈 수도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할머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선 잔인한 희롱이자 인격적인 모독이었다. 하지만 이옥분 할머니는 박중사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손자가 훈련 중에 다쳤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며 부대 내에서 구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박중사를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실 김민우 일병은 며칠 전 선임들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다가 집단 구타를 당해 의무대에 격리된 상태였고 부대 측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중사는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치부가 드러날까봐 덜컥 겁이 났지만 그럴수록 더 공격적인 태도로 방어막을 쳤다. 그는 할머니가 헛소문을 퍼뜨린다며 소리를 질렀고 얼굴을 붉히며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박중사의 눈빛이 사납게 변하자 곁에 있던 위병들도 덩달아 긴장하며 소총의 개머리판을 움켜쥐었다. 박중사는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할머니가 가지고 온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뇌물이라도 가져온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과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낸 강인한 여인이었기에 이런 애송이의 협박 따위에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손자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모욕을 견디고 있었지만 그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격분한 박중사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끌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위병들이 주저하며 다가오자 박중사는 직접 나서서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격에 힘없는 노파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고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그녀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떡과 반찬들이 흙먼지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하얀 백설기가 시커먼 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뒹구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짓밟힌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 처참했다. 쏟아진 김치 국물이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비릿한 흙 냄새와 뒤섞여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이옥분 할머니는 바닥에 쏟아진 떡을 보며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흙 묻은 떡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손자에게 먹여야 한다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중사는 그런 그녀의 손을 군화발로 툭 차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러워서 개도 안 먹을 걸 가져왔냐며 조롱했고 주위에 있던 병사들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관의 비위를 맞추려 들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할머니의 엉덩이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중사를 노려보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중사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는 힘없는 민간인을 제압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쥐꼬리만한 권력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비뚤어진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할머니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며 껌을 짝짝 씹어 뱉었다. 흙바닥에 침을 뱉으며 돌아서려는 찰나 그는 할머니가 떡을 줍던 손을 멈추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닦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낡은 은반지였는데 흙이 묻어 빛을 잃었지만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하지만 박중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고물상에나 갖다 팔라고 비꼬았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지면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으나 점차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며 위병소 앞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박중사와 위병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도로 끝을 바라보았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 선두에는 붉은색 성판에 별 2개가 선명하게 새겨진 지프차가 위용을 뽐내며 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사단장 박진석 소장의 차량 행렬이었으며 예고 없는 불시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다. 박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그는 급히 옷매무새를 고치며 병사들에게 정렬하라고 소리쳤다. 차량 행렬은 맹렬한 기세로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병사들은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거수경례를 준비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옥분 할머니는 그들에게 방해물일 뿐이었기에 박중사는 급히 병사들을 시켜 그녀를 도로 옆 수풀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고 쏟아진 떡을 지키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박중사는 초조함에 식은땀을 흘리며 욕설을 내뱉었고 거칠게 할머니의 팔을 잡아당겼다. 바로 그 순간 선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다가 위병소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걸며 굉음을 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 중사는 숨을 멈춘 채 사색이 된 얼굴로 멈춰 선 차량을 바라보았다. 급정거한 지프차의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일으킨 매캐한 연기가 위병소 앞을 자욱하게 뒤덮었고 그 속의 감도는 긴장감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성판을 단 차량이 멈춰 서자 뒤따르던 호위 차량들과 참모들의 승용차들도 줄지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한 운전병들과 경호원들이 차문을 열고 튀어나왔고 주변은 순식간에 삼엄한 경계태세로 돌변했다. 박 중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상황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수경례를 올리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지만 공포심에 질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노파와 흩어진 음식물들은 감히 사단장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될 최악의 불상사였기에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차량의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잘 닦인 검은색 전투화가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을 힘차게 디뎠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제7보병사단의 사단장 박진석 소장으로 그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은 흐린 날씨 속에서도 차가운 권위를 내뿜으며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매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장을 누비던 지휘관 특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박 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곧바로 시선을 바닥에 주저앉은 노파에게 고정시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서웠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어 그가 지금 심상치 않은 감정의 동요를 느끼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주위의 참모들이 우르르 달려와 그를 보좌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박 중사는 사단장의 시선이 자신이 밀어 넘어뜨린 할머니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급히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얄팍한 생각에 허둥지둥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민간인이 부대 앞에서 난동을 피워 제지하는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박 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사단장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근무 태도를 칭찬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최대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박 소장은 박 중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할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옥분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소란과 높은 사람의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떡을 줍고 있었다. 그녀의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 사이로 낡고 투박한 은반지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장신구와는 다른 기묘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박진석 소장은 할머니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얼굴이 아닌 바로 그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오래된 전우들과의 약속,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참혹했던 전투가 반지의 문양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 박 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박 소장이 할머니의 코앞까지 다가오자
주위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중사는 사단장이 노파를 직접 꾸짖거나 끌어내라고 명령할 것이라 예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나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산산이 조각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더러운 바닥을 개의치 않고 사단장 박진석 소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별 2개가 달린 최고 지휘관이 행색이 초라한 노파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헌병대장과 참모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위병들은 눈을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가 쥐고 있던 흙 묻은 떡 봉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감싸 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행동은 군대식 경례보다 훨씬 더 깊은 존경과 예를 갖춘 것이었으며 마치 어머니나 은인을 대하는 듯한 지극한 정성이 배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를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형수님이라고 나직하게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리움과 회한이 묻어 있었고 주위의 소음은 그 한마디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 박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다. 이옥분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잡은 군인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며 흐릿한 눈을 깜빡였다. 세월의 풍패 씻겨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그녀는 눈앞의 장군에게서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부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자네가 진석인가? 라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작았지만 박 소장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박 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너무 늦게 찾아왔음을 자책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과거 특수임무 수행 중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사한 전설적인 팀장, 바로 이옥분 할머니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들 부대원들의 피와 명예가 서린 징표이자 절대적인 충성의 상징이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박중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짐승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던 노파가 사단장이 무릎을 꿇고 예우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덮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끼어들며 변명을 시도했다. 사단장님, 이 노인은 아까부터 위병소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박 소장이 고개를 돌려 박중사를 쏘아보았기 때문이다. 그 눈빛은 방금 전 할머니를 대하던 따뜻함과는 정반대로 살기를 띤 맹수의 눈빛처럼 차갑고 흉포했다. 박중사는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을 삼키며 얼어붙었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박 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머니를 부축했고 그의 군복 무릎 부분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옷에 묻은 흙먼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털어주며 더없이 정중한 태도로 괜찮으신지 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 비서실장은 즉시 눈치 빠르게 다가와 할머니를 모실 준비를 했고
군의관을 호출하라고 무전을 쳤다. 박 소장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부드럽게 물었다. 형수님, 어찌하여 연락도 없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제게 미리 말씀만 하셨더라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요.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보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뼈있는 말은 주위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박 소장의 시선이 다시금 위병소 근무자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고 이번에는 그 눈빛에 명백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박 중사와 위병들의 명찰과 계급장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듯이 훑어보았고 그 시선을 받은 병사들은 마치 저승사자와 마주한 듯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박 소장은 낮은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헌병대장을 불러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위병소 근무자 전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창에 입창시킬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냉혹했으며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박 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공포심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었다. 박 소장은 할머니를 자신의 관용차인 1호차 뒷좌석으로 안내했고 직접 문을 열어드리는 파격적인 의전을 선보였다. 흑투성이가 된 노파가 별 2개가 달린 최고급 세단에 오르는 모습은 기묘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제히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박 소장은 할머니가 편안히 앉으신 것을 확인한 후 자신도 반대편 좌석에 탑승했다. 그는 운전병에게 부드럽게 출발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그는 차 문이 닫히기 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참모장에게 짧고 굵게 명령했다. 내 집무실에 도착하는 즉시 예하 연대장들 전원 소집해. 그리고 감찰부장도 배석시켜.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부대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박 중사와 위병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박 중사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징계와 처벌에 대한 상상만이 가득했고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그들의 땀에 젖은 등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차가운 감촉은 마치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위병소 앞 바닥에는 여전히 터진 떡봉지와 붉은 김치 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전조처럼 보였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박 소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다시 잡으며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거듭 사과했다. 할머니는 그런 박 소장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고 잠시 후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박 소장과 할머니의 남편, 그리고 전우들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박 소장뿐이었다.
박 소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형님과의 약속.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를 지키겠다는 그 맹세 말입니다. 이옥분 할머니는 박 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진서가, 내 손자 민우가, 우리 민우가 이상하다. 며칠 전 통화할 때 목소리가 죽고 싶다는 사람 같았어.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고 박 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단순한 면회 거절이 아니라 부대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감지했다.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진 흑룡, 반지가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고 그것은 마치 진실을 밝혀달라는 무언의 외침과도 같았다. 박 소장은 즉시 앞 좌석의 부관에게 지시하여 김민우 일병의 소속과 현재 상태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 안에는 타협 없는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관은 긴장된 목소리로 무전을 통해 김민우 일병의 소속 중대와 통화를 시도했고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박 소장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중대 행정반에서는 김민우 일병이 훈련 중 부상으로 의무대에 입실 중이며 현재 면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던 것이다. 훈련 중 부상이라는 상투적인 보고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은폐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핑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 소장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하얗게 질린 손등에는 파란 핏줄이 도드라졌다. 1호차는 본청 건물 앞에 도착했고 미리 연락을 받은 사단 참모들이 도열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박 소장은 차에서 내리며 비서실장에게 할머니를 VIP 접견실로 모시고 최상의 대우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도열해 있는 참모들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감찰 참모 지금 당장 김민우 일병이 입원해 있는 의무대로 가서 그 아이 상태 확인하고 내 집무실로 데려와. 만약 털끝 하나라도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군복벗을 각오해라. 사단장의 섯을 퍼런 불호령에 참모들은 기겁하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사단 본부는 순식간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옥분 할머니는 멀어져 가는 박 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꼭 쥐었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사단 본부의 거대한 로비는 평소라면 참모들의 바쁜 발걸음과 보고 소리로 가득 찼겠지만 지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박진석 소장이 이옥분 할머니를 직접 부축하며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당직 사관과 행정병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립했다. 흑투성이가 된 촐로와 최고 지휘관의 기이한 동행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광경이었으나 박 소장의 표정이 너무나 엄숙하여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 소장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할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 모습은 마치 군대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초월한 인간적인 예우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했으나 그 이면에는 폭발 직전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사단장 집무실에 들어선 박 소장은 할머니를 가장 상석인 소파에 모시고 직접 따뜻한 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흙 묻은 할머니의 옷차림은 묘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박 소장에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수건으로 할머니의 손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그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따뜻한 물수건이 닿자 할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박 소장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대한민국 육군소장이라는 계급장도 이 순간만큼은 은인에 대한 죄책감 앞에서 무용지물처럼 느껴졌고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박 소장의 시선은 다시금 할머니의 약지에 끼워진 투박한 은반지로 향했고 그 반지의 문양은 그의 기억을 수십 년 전의 전장으로 소환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대 마크가 아닌 비공식 특수임무 수행팀 흥룡의 상징으로 오직 생사를 함께한 소수의 정의 요원들만이 나누어 가진 징표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할머니의 남편은 적진 한복판에서 부상당한 박 소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고 마지막 순간에 이 반지를 박 소장의 손에 쥐어 주었었다. 그 반지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전우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남겨진 가족을 부탁한다는 묵직한 유언이 담긴 성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박 소장은 그 반지를 보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된 자리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다시금 되새겼다. 한편 위병소 상황실은 사단장이 떠난 직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박 중사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대 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그의 입술은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구멍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고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초조함 속에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전화를 받은 중대장은 박 중사의 횡설수설하는 보고를 듣고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짜증을 냈다. 그러나 사단장이 직접 위병소에 들이닥쳤고 민간인 노파를 모시고 갔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중대장의 목소리도 공포로 인해 갈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 노파가 구타 의혹이 있는 김민우 일병의 할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화기 너머로 욕설과 함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대장은 즉시 입단속을 시키며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 중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허공을 응시하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에서는 긴급 소집된 참모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도열해 있었다.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등 사단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두 모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 박 소장은 책상 뒤에 앉아 굳게 입을 다문 채 김민우 일병의 인사기록 카드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병사였고 특이사항에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지만 박 소장은 그것이 관리소호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겁한 낙인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며 인사참모를 향해 낮지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네는 내 부하가 훈련 중에 다쳐서 입원했다는 사실을 왜 보고하지 않았나, 사단장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나. 인사참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단순 타박상으로 보고되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변명하려 했으나 박 소장의 섯을 퍼런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박 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소리에 참모들은 일제히 어깨를 움찔했다. 단순 타박상 할머니가 면회까지 왔는데 돌려보낼 정도의 타박상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단장의 고함 소리는 집무실에 방음벽을 뚫고 나갈 기세였고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 소장은 더 이상 참모들의 무능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헌병대장에게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그때 의무대로 파견 나갔던 감찰 참모로부터 급한 무전이 걸려왔다. 박 소장은 할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잠시 양해를 구하고 집무실 구석으로 이동하여 무정이를 들었다. 감찰 참모의 보고는 박 소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무대장이 김민우 일병의 면회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며 김 일병의 몸 상태가 단순한 훈련 부상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라는 보고를 듣는 순간 박 소장의 이성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감찰 참모에게 명령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의무대장이고 뭐고 방해하면 즉시 체포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다. 박 소장이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로 돌아오자 이옥분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 살아오며 숱한 위기를 겪어왔기에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형수님, 민우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조금 다친 것 같지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로 데려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쉬고 계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분노와 안타까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 소장의 손을 꽉 잡았다 놓았고 그 짧은 접촉을 통해 그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소장은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과 감찰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더 이상의 자비나 관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며 부관에게 1호차를 대기시키지 말고 자신이 직접 도보로 의무대까지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사단 본부에서 의무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단장이 참모들을 대동하고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부대 전체에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았다. 복도를 지나던 병사들은 벽에부터 경례를 올렸지만 박 소장은 앞만 보고 걸으며 오직 김민우 일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한편 의무대 내부는 감찰 참모의 갑작스러운 들이닥침으로 인해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의무대장은 김민우 일병의 차트를 급하게 수정하려다 감찰 장교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했고 병실 앞은 헌병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김민우 일병이 입원해 있는 격리 병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간간이 신음소리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의무대장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으며 이 사실이 사단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받은 압박 때문에 진단서를 조작했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판이었다. 박 소장 일행이 의무대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미리 나와 있던 의무대 병력들이 당황하며 길을 열었다. 박 소장은 의무대장의 영접 따위는 무시하고 곧장 격리 병실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무겁고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뒤따르는 참모들은 사단장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이 사태가 불러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병실 앞에는 감찰 참모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박 소장을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올리며 문을 열 준비를 했다. 박 소장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이 지켜야 했던 전우의 핏줄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어두침침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왜소한 그림자가 보였고 박 소장은 그 형체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김민우 일병임을 직감했다. 침대 옆 탁재는 먹다 남은 식은 밥과 반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박 소장의 눈에 김민우 일병의 모습이 서서히 들어왔을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탄식을 내뱉었다. 민우의 얼굴은 멍과 부기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한쪽 팔은 깁스를 한 채 헝겊으로 대충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몸을 움츠리며 벽 쪽으로 더 파고들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것은 훈련 중에 다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영혼이 파괴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박 소장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뒤따라 들어온 의무대장은 박 소장의 기에 눌려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감찰 참모는 민우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 박 소장은 침대 맡에 무릎을 꿇고 민우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민우야, 나다. 내 할머니 심부름으로 왔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떨려 나왔지만 민우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떨고 있었다. 박 소장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할머니에게 받은 흑룡 반지를 꺼내 민우에게 보여주었다. 반짝이는 은반지를 본 순간 민우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할머니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던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들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할머니가 오셨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성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래,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제야 민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는 박 소장의 손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동시에 박 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 소장은 민우를 안심시키며 등을 토닥였지만 그의 눈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 소장은 민우를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수행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아이를 지금 당장 내 집무실 옆방으로 옮겨라. 그리고 군병원 원장을 호출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만약 이동 중에 또다시 누군가 접근하려 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결 처분해도 좋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다. 복도에 나와 있던 의무대 장교들은 민우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깨닫고 망견자실했다. 박 소장은 휠체어를 미는 부관의 뒤를 따르며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짧은 신호음 뒤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나 박진석이다. 지금 당장 헌병 수사관들을 내 집무실로 보내라. 부대 내의 쓰레기들을 좀 치워야겠다. 민우를 데리고 사단 본부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의 행군과도 같았다. 병사들은 휠체어에 탄 동료의 모습과 분노한 사단장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7사단 전체가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박 소장은 집무실에 도착하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표정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에게 손자의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고 할머니와 민우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사단장 집무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흐르던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미세한 소음뿐이었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던 이옥분 할머니는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손자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손자, 김민우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던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의 모습이 아닌 병마와 폭력에 시달려 시들어버린 낙엽 같은 몰골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붕대로 감린 팔과 얼굴 곳곳에 남은 멍 자국은 숨길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지팡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거친 손으로 손자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졌다. 민우야, 내 새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참았던 서름을 토해내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군 생활을 잘 해내지 못해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자책감과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재회는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비극의 한 장면처럼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박진석 소장은 그 모습을 참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형님의 유일한 혈육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대에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뼈에 사무치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벽에 걸린 부대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인간적인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내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고 방 안에는 그들과 의무관만이 남게 되었다. 민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다가 서서히 진정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손자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며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민우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려 팔에 난 상처들을 확인하려 했으나 민우는 황급히 팔을 빼내며 감추려 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훈련하다가 좀 넘어진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박 소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가혹 행위 피해자의 방어 기제였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 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우 군, 내 눈을 보게. 자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박 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민우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 아버지는 내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었네. 그리고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자네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사실을 말해주게. 누가 자네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박 소장의 진심, 어린 호소와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은 얼어붙어 있던 민우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드러난 그의 가슴과 복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훈련 중 타박상이라고 보고되었던 상처들은 단순한 멍이 아니라 군화 발로 짓밟힌 자국과 담뱃불로 지진 화상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덧이 펴져 피부는 본래의 색을 잃었고 곳곳에 고름이 잡혀 있어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옥분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으며 신음소리를 냈고 박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고문이었다. 박 소장이 호출한 군병원장이 급히 도착하여 민우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그의 표정 또한 심각하게 굳어졌다. 사단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고 복부 뇌출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해서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군병원장의 보고는 박 소장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정타였다. 자신의 부대 내에서 병사가 굶주리고 구타당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휘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직무유기였다. 박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당장 헬기를 띄워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한다. 내가 직접 동승하겠다. 하지만 이옥분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박 소장의 말을 막아섰다. 아니다. 진서가 내 손자. 내가 보는 앞에서 치료받게 해 다오. 또 어디론가 보내서 저 꼴이 된 걸 내가 어떻게 믿고 보내겠느냐. 할머니의 말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손자를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만을 믿겠다는 태도였다. 박 소장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지시를 수정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병원장, 지금 즉시 의료 장비와 전문의들을 이 방으로 호출해 이곳을 임시 병실로 만든다. 사단장실은 순식간에 야전 병원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의료진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다녔다. 민우는 링거를 맞고 진통제를 투여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할머니는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 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헌병대장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해당 중대 간부 전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전원 구속 수사해. 그리고 감찰부는 대대장실과 중대장실을 압수수색해서 비문, 일지, 개인 휴대전화까지 싹 다 뒤져. 그의 눈빛은 전쟁터에서 적장을 베러가는 장수의 눈빛처럼 살벌했다. 박 소장은 다시 민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야, 힘들겠지만 하나만 묻자. 왜 신고하지 않았니? 마음의 편지나 소원 수리도 있었을 텐데. 민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원 수리함은 분대장들이 검사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 신상 기록을 보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걸 알고는 협박했습니다. 그 말은 박 소장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군인이라는 자들이 동료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민간인 가족까지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은 군법을 넘어선 범죄이자 인간 말종들의 행태였다. 박 소장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부대 깃발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부는 바람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웠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조직이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 장관 직통 라인 번호를 눌렀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상부의 개입을 피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장관님, 제7사단장 박진석입니다.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을 걸고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민우는 진통제 기운이 돌자 긴장이 풀리며 서서히 잠이 들었고 할머니는 잠든 손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박 소장에게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다. 진서가, 고맙다. 늦었지만.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내 손자를 이렇게 만든 놈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증오로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분노였다. 박 소장은 할머니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다. 형수님,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놈들이 지은 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릴 겁니다. 잠시 후 헌병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중대장이 지금 면담을 요청하며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외부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헌병대장의 보고는 사태가 단순히 부대 내 폭력 사건을 넘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뒷배를 이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박 소장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걸렸다. 정치인이라 재미있군. 아주 잘 됐어. 그놈들이 믿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보여주지. 박 소장은 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이제 행정가가 아닌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본격적인 전투 준비를 마쳤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지시했다. 중대장을 들이라고 해. 내 방이 아니라 옆 취조실로. 내가 직접 신문한다. 그리고 대대장이 통화한 내역 전부 확보하고 통신보안 위반으로 즉시 체포해. 박 소장은 잠든 민우와 그 곁을 지키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 늙은 노파와 상처 입은 청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철저하고 무자비한 응징뿐이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그의 발걸음 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리며 심판의 시작을 알렸다. 복대는 이미 헌병들이 쫙 깔려 있었고 불려온 중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사단장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박 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를 지나쳤다. 끌고 와. 짧고 간결한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중대장의 양팔을 잡아 질질 끌고 취조실로 향했다. 박 소장은 취조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비로운 지휘관이 아닌 가혹한 심판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성전이었다. 취조실의 칙칙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중대장 김대위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박진석 소장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김대위는 사단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입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방조와 은폐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조작된 근무일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김대위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김대위는 살고 싶다는 본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였다. 그때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대대장 초에 중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법무참모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초의 중령은 사단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경례를 대충 올리며 자신의 부하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군단 내 유력한 정치인의 조카라는 배경을 믿고 평소에도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며 이번 사건 또한
자신의 인맥으로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최중령은 김민우 일병이 평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병사였으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박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최중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최중령이 내민 서류들은 김민우 일병이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조작된 상담 일지와 동료 병사들의 강요된 진술서들이었다. 그는 이 서류들을 근거로 사단장의 수사가 월권 행위이며 민간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중령은 교묘하게 법적 절차를 들먹이며 박 소장을 압박했고 만약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사단장의 경력에도 흠집이 날 것이라고 은근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진실보다는 계급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을 방어할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취조실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숨 막힐 듯 무거워졌고 김대위는 그 사이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박 소장은 최중령의 궤변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최중령의 눈앞까지 다가가 그 거만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물었다. 자네가 믿는 그 정치인 삼촌이 자네의 군복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 조작된 서류 쪽아리가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가? 박 소장의 질문은 최중령의 허를 찔렀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맞섰다. 최중령은 자신을 건드리면 사단 전체가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배짱을 부렸고 그 태도는 박 소장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썩어빠진 조직의 뿌리를 뽑아내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그 순간 취조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옥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헌병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박 소장이 손을 들어 막았고 할머니는 최중령 앞으로 걸어가 멈춰 섰다. 작고 왜소한 노파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덩치 큰 군인들을 압도할 만큼 서늘하고 강렬했다. 할머니는 최중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찾고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최중령에게 호통을 쳤다. 내 남편은 전쟁터에서 부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부하의 피를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내 놈이 진정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최중령은 갑작스러운 민간인의 난입과 호통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고 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헌병들에게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그는 감히 민간인이 신성한 군부대의 조사실에 들어와 지휘관을 모욕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최중령의 면전에 던졌다. 그 수첩은 그녀의 남편이 생전에 남긴 것으로 군인의 명예와 도리에 대한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이것이 진짜 군인의 정신이라며 니어 같은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녀의 당당함은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 살아오며 체득한 긍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박 소장은 할머니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최중령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분은 자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네. 이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야. 박 소장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흑룡 반지를 최중령에게 보여주며 이 반지의 주인이 바로 이분의 남편이셨다고 밝혔다. 최중령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설적인 특수부대 흑룡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도 아름아름 전해지던 신화 같은 이야기였고 그 반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군 최고위층과 연결된 징표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중령의 거만했던 태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박 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최중령이 김대위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외부 감사에 대비해 입을 맞추라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것은 사전에 박 소장의 지시를 받은 헌병대 수사관들이 중대장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중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박 소장은 녹음기를 끄며 싸늘하게 웃었다.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절차와 증거가 여기 있군. 이제 법대로 해볼까. 최중령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삼촌인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며 너희들 모두 옷 벗을 각오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박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소장은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며 친절하게 말했다. 그래, 어디 한번 걸어보게. 하지만 그 전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자네는 긴급 체포될 걸세. 그 말과 동시에 취조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 군 내의 반역이나 중대한 비리 사건만을 다루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수사관들은 최중령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고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최중령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끌고 나갔다. 그의 죄목은 단순한 가혹 행위 은폐가 아니라 군납 비리와 인사청탁 등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비리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 소장은 이미 며칠 전부터 최중령의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를 확실하게 엮어 넣은 것이었다. 최중령의 몰락은 그가 믿고 있던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으며 정의가 권력을 이기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김대위는 자신의 눈앞에서 대대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박 소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김민우 일병을 구타한 주동자들의 이름을 모두 불었고 최중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 또한 방관자이자 공범이다. 박 소장의 일갈은
김대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절망 속에 고개를 떨구었다. 이옥분 할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악인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미 상처받은 손자의 몸과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박 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진서가 이제 됐다. 더 이상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 민우만 무사하면 된다. 그녀의 말에는 복수심보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형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독초는 다시 자라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박 소장은 즉시 정운에 비상소집 명령을 내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는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군내의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려 했다. 밤이 깊었지만 사단 본부의 연병장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고 수백 명의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박 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는 김민우 일병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김민우 일병은 병실 침대에서 깨어났고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 소장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단장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곁을 지키던 간호 장교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지만 민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한 고급 요정에서는 초의 중령의 삼촌인 국회의원이 뉴스를 보며 술잔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자신의 조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의 정치 생명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박진석 소장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여론은 박 소장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박 소장의 영웅적인 행동을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응원의 메시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권력의 힘은 생각보다 허망했다. 사단 본부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초의 중령과 김대위 외에도 사건에 가담한 하사관들과 병장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추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군 내부의 충격적인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다. 박 소장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지휘하며 모든 비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칼날은 날카로웠고 그 어떤 성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단 전체가 거대한 정화의 불길에 휩싸였고 그 불길은 썩은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있었다. 이옥분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손자의 병실로 돌아와 민우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꿈속에서는 남편이 나타나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박 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그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흑룡 반지가 부서지는 날까지 그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사단 본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기였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불꽃이었다. 박 소장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아직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태양이 붉은 빛을 쏟아내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날이 밝았지만 제7사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병사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공포심을 자극했다. 박진석 소장은 예하부대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켰고 단상 위에는 임시 군사법정이 마련되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통상적인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사단장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 처형에 가까운 심판의 자리였으며 모든 병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었다. 단상 중앙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5명의 가해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 뒤에는 헌병들이 몽둥이를 든 채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 소장은 정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고 그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그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무릎 꿇은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김민우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 그리고 금품 갈취와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죄목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연병장에 있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과 분노의 술렁임이 일어났다. 가해자들의 리더 격인 황 병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그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패배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단순히 후임병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가학적인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박 소장은 황 병장 앞으로 걸어가 그의 턱을 군화 발로 들어 올리며 차갑게 물었다. 네가 김민우 일병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지진 그놈이냐. 황 병장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박 소장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다. 박 소장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는 신용을 하며 그를 위협했고 황 병장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때 단상 아래에서 이옥분 할머니가 휠체어에 탄 김민우 일병을 밀고 천천히 올라왔다. 박 소장은 황급히 내려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단상 중앙으로 모셨고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가 직접 나타나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우는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들이 포승줄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황 병장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는 대신 그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흑룡 반지를 꺼내 박 소장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진서가 이 반지는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이자 군인의 긍지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 반지를 너에게 맡기려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이 반지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 소장은 반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슴 깊이 새기듯 꽉 쥐었다. 그것은 사단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위임하는 의식이자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는 준엄한 명령과도 같았다. 박 소장은 반지를 자신의 제복 주머니에 넣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제 사단장이 아닌 심판자의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가해 병사 전원에게는 군 형법상 최고형이 구형될 것이며 불명예 제대와 동시에 민간 교도소가 아닌 육군 교도소로 이송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헌병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계급장을 즉시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칼로 그들의 전투복에 박힌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자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산산조각이 났다. 황 병장은 자신의 이름과 계급이 뜯겨 나가는 것을 보며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계급장이 뜯겨 나간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군복은 이제 죄수복이나 다름없었다. 박 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소대장과 부사관들을 단상 앞으로 불러냈다. 그들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방관과 묵인으로 사태를 키운 공범들이었다. 박 소장은 그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를 지시했다. 지휘관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연병장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섬뜩한 경고가 되었다. 박 소장은 군대라는 조직이 계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명예로 유지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사단장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올라와 박 소장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연결된 전화였으며 아마도 구속된 최중령의 배후 세력이 마지막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인 듯 했다. 박 소장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만한 목소리로 적당히 하고 덮으라는 회유와 협박이 흘러나왔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지만 박 소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내 뒤에는 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혼이 있고 내 앞에는 억울하게 당한 병사가 있소. 더 이상 지저대면 당신 이름도 뉴스에 나오게 해주지. 박 소장은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뒤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을 내버렸다. 그 파격적인 행동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사단장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에 열광했고 그동안 쌓여왔던 군에 대한 불신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민우 또한 휠체어 위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는 그런 박 소장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군인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처벌받은 병사들이 헌병채 실려 연병장을 빠져나가자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박 소장의 연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연병장에 남은 병사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지 전우를 괴롭히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나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잊지 마라.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고 많은 병사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옆에 있는 동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아침 조회는 제7사단의 역사를 새로 쓰는 전환점이 되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박 소장은 할머니와 민우를 데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할머니는 박 소장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박 소장은 오히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헌병대장이 들어와 초의 중령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초의 중령은 자신의 비자금 장부와 정치인과의 커넥션을 모두 털어놓았고 이로 인해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의 대대적인 합동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가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박 소장에게 씩씩하게 경례를 하며 자신도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소장은 기특하다는 듯 민우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약속했다. 네가 돌아오면 내 전속 부관으로 임명하겠다. 내 옆에서 가장 멋진 군인이 되는 법을 배우거라. 민우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았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부대 앞 위병소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며칠 전 할머니를 문전박대했던 위병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새로 배치된 위병들은 친절하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면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대 정문에는 민간인 존중과 인권 보호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고 위병소 안에는 따뜻한 대기실이 마련되었다. 박 소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이옥분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옥분 쉼터라고 명명되었으며 군과 민간이 소통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비쳤다. 박 소장은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고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손자가 괜찮아진 것을 보았으니 이제 됐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자신이 있으면 군무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박 소장은 더 이상 잡지 못하고 헬기를 준비하려 했으나 할머니는 그 또한 거절하며 올 때처럼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강직한 성품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박 소장은 그런 그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소장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차를 운전하여 할머니를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민우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배웅을 나갔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고, 박 소장은 백미러로 그런 할머니를 훔쳐보며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전쟁터에서 형님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또 손자까지 군대 보내며 겪었을 그녀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박 소장은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봉투를 할머니의 주머니에 찔러 넣으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색을 하며 그 손을 밀어냈다. 나는 뇌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손자 밥이나 잘 먹여다오. 박 소장은 끝내 눈물을 보이며 봉투를 거두었고 대신 할머니를 와라 끌어안았다. 형수님, 건강하십시오.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는 박 소장의 등을 토닥이며 그래, 자네도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 하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게 라고 당부했다.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며 울먹였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빼내며 말했다. 사내 자식이 눈물은 이제 그만 보여라.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그 말 한마디에 민우는 눈물을 닦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화답하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하자 박 소장과 민우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품속에서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후배가 참 듬직하구려. 우리 민우도 이제 걱정 없겠소.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석양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버스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달려갔고 할머니의 긴 여정도 그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박 소장은 터미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마치 흑룡의 비상처럼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다짐했다. 이 반지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노라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박 소장은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야, 너는 어떤 군인이 되고 싶으냐?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사단장님처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박 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주 좋은 꿈이다. 하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너에게는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에 가득 찼고 그들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초의 중령과 가해 병사들은 차가운 독방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알량한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달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들의 몰락은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고 제7사단은 그들의 희생을 거름삼아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밤이 깊어갔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제7보 병사단의 위수구역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한겨울이 찾아왔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부대 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위병소 옆에 새로 지어진 옥분 쉼터의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면회 온 가족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 안락한 소파에 앉아 병사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 칙칙하고 위압적이었던 콘크리트 벽면에는 병사들이 직접 그린 밝은 벽화가 그려져 있어 부대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과거의 공포와 폭력이 지배하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새로운 군사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병사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선우임 간에 주고받는 격려 구호에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전우애가 묻어났다. 사단장실의 창가에 서서 눈 덮인 연병장을 내려다보는 박진석 소장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부대 내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발과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흑룡 반지에 담긴 맹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타협 없는 원칙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해냈다. 이제 제7사단은 육군 전체에서 가장 군 기강이 엄정하면서도 인권이 보장되는 모범부대로 손꼽히게 되었으며 이는 박 소장이 군 생활을 통틀어 얻은 가장 값진 훈장과도 같았다. 그는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쥐고 하얀 입김을 불며 생각에 잠겼다. 진정한 강군이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병사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대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복 차림의 김민우 상병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와 거수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 차량 대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씩씩하고 힘이 넘쳤으며 몇 달 전 휠체어에 앉아 울먹이던 나약한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박 소장의 전속 부관으로 발탁되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휘관을 보좌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과 계급장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눈빛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박 소장은 그런 민우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민우의 성장은 박 소장에게 있어 개혁의 성공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가장 큰 보람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눈 덮인 강원도의 산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이옥분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향했다.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박 소장이 민우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설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고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박 소장은 뒷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안에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따뜻한 방한복과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과연 이 선물을 받아주실지 걱정하면서도 오랜만에 뵙는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다. 운전대를 잡은 민우 역시 할머니를 뵐 생각에 들떠 있었고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차량은 좁은 농로를 지나 마침내 할머니의 낡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고 마당에는 이미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굴뚝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와 고향의 정취를 물씬 풍겼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는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 소장과 민우가 차에서 내리자 부엌문이 열리고 이옥분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뭐 하러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했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과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에는 주름꽃이 활짝 피었고 그녀는 다가오는 두 사람을 와락 끌어안았다. 박 소장은 할머니의 작고 거친 손을 잡으며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 민우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리광을 부렸다. 방 안은 아랫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낡은 밥상 위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시골 밥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된장찌개와 각종 나물 반찬들은 그 어떤 고급 호텔 요리보다도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세 사람은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민우의 밥그릇에 고봉밥을 퍼주며 많이 먹으라고 재촉했고 박 소장에게는 직접 담근 김치를 찢어 올려주셨다. 박 소장은 입안 가득 퍼지는 김치의 깊은 맛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은 가족의 정을 나누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박 소장은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선물 상자와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형수님,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날도 추운데 집이라도 좀 손보시고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하지만 할머니는 예상대로 봉투를 보자마자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이 사람아, 내가 돈 바라고 자네한테 밥 차려준 줄 아나. 군인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이딴 돈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병사들 고깃국이나 한 번 더 먹여. 할머니의 꾸지람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숭고했다. 그녀는 평생을 청렴한 군인의 아내로 살아왔기에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명예와 도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다. 박 소장은 머쓱해하며 봉투를 거두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할머니는 대신 박 소장의 손을 잡고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군복 사진을 가리켰다. 진서가, 나는 바라는 거 없다. 그저 우리 민우가 제 할애비처럼 그리고 자네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지키면 그걸로 족하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사진 속의 남편은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박 소장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맹세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수님, 민우를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그 고귀한 뜻 제 가슴에 영원히 새기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며 차에 타려는 민우의 옷깃을 여며주었다. 가서 훈련 열심히 받고 아프지 마라. 사단장님 말씀 잘 듣고. 민우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박 소장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건강하시라고 당부했고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가라고 손짓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떠나는 자들을 지켜보았다. 박 소장과 민우가 탄 검은색 세단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소장은 차창을 내리고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하얀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는 작고 왜소한 노파의 모습은 쓸쓸해 보이기보다는 거대한 산처럼 위대하고 웅장해 보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박제된 듯 서서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떠나는 전우를 배웅하는 노병의 경례처럼 보였다. 박 소장은 가슴이 먹먹해져 옴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차 안에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하여 진정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유였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고 따뜻했다. 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을 응시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소장은 주머니 속에 흑룡 반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반지는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그의 손바닥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이 반지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명예는 영원하며 군인의 힘은 총칼이 아닌 희생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옥분 할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박 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군복을 벗는 날, 자신도 저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남겠노라고.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 위를 달리는 세단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뻗어나갔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다. 제7사단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명 속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옥분 쉼터의 따뜻한 온기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박 소장과 김민우 같은 참된 군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박 소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떠올렸다. 그 냄새는 고향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냄새였고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소중한 일상의 향기였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사건은 전설처럼 제7사단에 전해져 내려왔다. 위병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장병들은 옥분 쉼터를 바라보며 한 번씩 옷매무새를 고쳤고 지휘관들은 박진석 소장의 결단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경계했다. 그리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누군가가 할머니의 집 앞에 몰래 연탄과 쌀을 가져다 놓곤 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와 양심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남긴 향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물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